지방에 사는 저와 친구는 수능 시험을 끝내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서울에 놀러가기였습니다.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 허락을 받고는 신나는 마음으로 KTX 열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밤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청계천 야간 조명이 멋있다는 말을 들어서 꼭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밤중이었지만 청계천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 조명은 다 꺼진 상태였고 인적도 끊겨 친구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청계천이 조금 오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놀러왔으니 조금만 있다 가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불 꺼진 청계천 다리 밑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편의점 커피를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어둠도 눈에 익어 저희가 앉아있는 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깜짝 놀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내색하지 않고 친구가 가리킨 쪽으로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자 친구가 가리킨 그곳에는 정말 기이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웅얼거리며 몸을 심하게 비틀어 거미가 기어오는 것처럼 어기적거리며 저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자세로 저희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섬뜩한 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현실이 아닌 꿈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이 믿기질 않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오금이 저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거미처럼 팔다리가 꺾인 채 기어오는 오싹한 존재는 얼굴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건 오로지 길게 찢어져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흉측한 입뿐이었습니다. 눈, 코는 잘 보이지 않고 시커멓게만 보여 더욱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팔다리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꺾일 수 있는지, 사람이 아니라면 저건 도대체 무엇인지 머릿속이 엉망으로 뒤엉켜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벌벌 떨며 일단 도망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친구의 과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친구와 함께 그곳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와본 낯선 곳이어서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몰라 친구와 저는 허둥거리며 난리를 쳤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 존재는 기이한 소리를 내며 저희 쪽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친구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청계천에 놀러 갔다가 오싹한 귀신을 봤다면서 엎드려서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기괴한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밤늦은 시간에는 절대로 청계천에 가지 않는다며 저희더러 밤에는 가지 말라고 했던 친구의 말이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친구와 저는 거의 실성한 것처럼 울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팔다리가 기이하게 꺾여서 이상한 소리를 웅얼거리며 다가오는 저 귀신으로부터 누구라도 좋으니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성대 왜 그래? 라는 소리가 들려
친구와 저는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기운이 빠져 친구와 저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소름 끼치는 귀신이 아직도 있나 해서 뒤돌아봤지만 이미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친구와 제가 본 그 오싹한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몇 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라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부산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출렁 있는 파도와 해변을 가득 메운 파라솔들이 즐겁게 저희를 맞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 바닷가는 밤이 되면 더 시원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주위가 어둑해질 무렵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밤바다는 파도 소리까지 더해져 저희는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장난을 치고 소리도 지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깜짝 놀라 비명소리 난 쪽을 보니 저희 중 한 명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누군가 자신의 발목을 잡아당긴 것 같다고 화를 냈습니다. 하마터면 깊은 밤바다 속으로 들어갈 뻔했다면서 지나친 장난은 하지 말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저희들은 누가 그랬는지 몰라 서로 두리번거리다가 너무 지나친 장난은 조심하자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늘을 벗어나서는 잠시도 버티지 못할 만큼 숨이 턱턱 막히도록 지독하게 더운 날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뜨거운 태양볕에 이내 지쳐서 역시 밤바다 수영이 최고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저희들은 어제 갔던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나게 떠들며 놀다 보니 조금씩 주위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부터 조금씩 내리는 비 때문인지 모래사장에도 노래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주위가 조금 조용해져서 신경 쓰이긴 했지만 오늘 못 놀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밤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에 저희는 더 이상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서로 장난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발목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어젯밤에도 그런 것처럼 친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려고 할 때 물속에서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확 끌어내렸습니다. 얼떨결에 캄캄한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간 저는 깜짝 놀라서 마구 버둥거리며 다시 물 위로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바닷속이 너무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버둥거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들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서 물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커먼 물 속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물속에서 너울거리며 제 다리를 움켜잡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그것은 붉은 눈동자의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미친 것처럼 발버둥을 쳐서 가까스로 수면 위에 닿으려는 순간 다시 검은 물속으로 쑥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 귀신이 붉은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서서히 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과 내일이면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신 부모님이 떠올라 이를 악물고 발버둥을 치며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팔이 저를 물 위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는 이미 어두워졌고 낯선 아저씨 두 분이 저를 끌어올려서 해변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사고를 당한 줄 알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이야기했고 친구 중 한 명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했지만 억지로 나왔다며 그 무서운 존재는 물귀신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으며 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밤바닷속에 그 붉은 눈동자 여자는 정말 물귀신일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끝내고 마포대교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라는 글귀를 보며 힘들었던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다만 마포대교는 사연 있는 사람들의 한과 슬픔이 많이 묻어있는 곳이라 그곳을 지날 때면 마음이 가라앉고 조금은 오싹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걷고 있는 제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심히 바라본 그 여자의 모습은 정말 기괴했습니다. 마치 호러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상한 차림새였습니다. 붉은 머리에 붉은 옷차림이 이상하다 못해 괴기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여자였습니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중얼거리면서 다리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곤 너무 놀라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입술이 흉측하게 꿰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검붉은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눈, 코는 부어올라 분간이 어려울 만큼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와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피 때문에 온몸이 붉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인적이 끊겨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없는 것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을 텐데 어쨌든 영문인지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기괴한 여자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 섬뜩한 그 여자는 꿰매진 입술로 알아듣지 못할 말을 웅얼거리며 팔을 뻗은 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꿰매진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엽기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제게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너무 기진미진해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소름 끼치는 기억 때문에 마포대교를 혼자서는 절대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두어 달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마포대교를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긴 했지만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라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며 긴장한 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웃고 떠들며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의 그 섬뜩한 여자는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저만의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친구와 함께 야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간히 지나가던 자동차 중에 하나가 클락션을 크게 눌러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그 붉은 여자가 바로 저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마와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입술이 흉측하게 꿰매져 있는 붉은 여자 귀신을 처음 본 친구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친구와 저를 밀기라도 할 듯이 양팔을 뻗었습니다. 전 눈을 지금 감으며 친구에게 도망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다급하게 잡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뛰고 나서야 비로소 저희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아까 그 붉은 여자는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그 붉은 여자는 사람들의 한과 슬픔이 남겨진 마포대교 위에서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는 대인기피증이 있어 되도록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쇼핑은 한밤중에 하고 조깅이나 산책은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에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경에 집을 나와서 한강 쪽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전날 다 하지 못한 업무가 생각이 나서 조금 우울한 마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무심코 바라본 벤치에 기괴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모자를 쓰고 있는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그 기괴한 남자의 모자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옛날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챙이 넓은 시커먼 모자였는데 그 모양이 너무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조금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뭐 저승 사자라도 되나? 라고 생각하며 또다시 그 기괴한 남자를 쳐다보았을 때는 심장이 멎을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시커먼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은 흰자위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이었으며 새빨간 입술은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큰 키와 유달리 창백한 얼굴이 기괴한 차림새 때문에 더 오싹해 보였습니다. 시커먼 눈동자로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던 그 남자는 갑자기 제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소름 끼친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기괴한 모자를 쓴 그 검은 남자는 제게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팔을 뻗으며 가늘고 마디가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섬뜩한 남자가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기괴한 남자는 검은 옷자락을 펄럭이며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입술로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웅얼거리며 긴 팔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에 그 소름 끼치는 검은 남자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처럼 가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 검은 남자를 본 날 한강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끝내 목숨을 잃고만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검은 옷을 입고 기괴한 모자를 쓴 그 남자가 저승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섬뜩한 모습에 주문이라도 외우는 것처럼 웅얼거리던 그 새빨간 입술은 생사의 강을 건너는 자들을 망령의 세계로 이끄는 죽음의 존재, 저승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이 생각났습니다. 영험한 만신으로 소문난 할머니는 제게 40이 되기 전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마다 검은 저승사자가 나타나니 조심하라고 하셨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죽을 고비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많은 버스 속에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검은 옷을 입고 있던 누군가의 팔꿈치에 세게 얻어맞아 버스에서 굴러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일을 당한 뒤부터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비는 검은 남자를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일이 제게 닥칠지 생각만 해도 두렵기만 했습니다. 시커먼 옷차림에 새빨간 입술로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저승사자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그 죽음의 존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가난에 쫓기며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 일할 수 있는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제게 친구 한 명이 좋은 자리라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공동묘지 옆 포장마차였는데 방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구들은 다들 으스스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다른 곳보다 고객이 많지 않고 돈은 많이 준다는 말에 기꺼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직접 그 장소에 가보니 포장마차는 공동묘지 옆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낮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손님이 꽤 있었고 무섭다거나 오싹한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포장마차에는 주인과 알바생 한 명이 있었는데 알바생은 저를 보고는 밤은 낙하는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라고 말하며 걱정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주인의 부탁으로 그날 저녁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엔 제법 많았던 기사님이나 공동묘지 방문객들도 다 돌아들 가고 포장마차 전등과 가로등 불빛만 고요한 가운데 오히려 저는 아무도 없이 조용한 상황이 좋기만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적막한 한밤중이었습니다. 무료함을 느끼던 저는 책을 보다가 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기가 느껴질 만큼 오싹한 차가운 기운에 놀라서 눈을 떠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지나치게 창백한 얼굴을 시커먼 머리카락으로 가려 눈동자가 보이지 않은 채 쌀쌀한 밤 기온에 어울리지 않는 반소매 원피스를 입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뭘 드릴까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입에서 입김이 나올 만큼 한기를 느낀 저는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릴까요? 라며 한 번 더 말을 걸었지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정말 기괴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여자는 잊고 다시 혼자서 책을 펼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이 몰려와서 머리가 무겁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몽롱한 가운데 누군가 포장마차에 나타나서 깜짝 놀란 저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좀 전에 그 차가운 여자가 또다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입을 달싹이며 뭔가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입을 움직일 때마다 묘한 향냄새와 뭔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혹시 이 여자가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 옆 포장마차에서 귀신 같은 여자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턱이 덜덜 떨릴 만큼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겁도 없이 공동묘지 옆 포장마차에서 방금무려 하려고 마음먹었던 제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눈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지금 감으며 다시 눈을 떴을 땐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 있기를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제 옆에 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싹한 한기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귀신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을 것 같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천천히 눈을 떠보니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희뿌옇게 아침이 다가오며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자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삼촌은 자신이 겪은 일을 저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었던 삼촌은 늘 배가 고팠고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라도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생인 신분이었지만 밤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삼촌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삼촌에게 고기와 술을 사주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특수한 알바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선배가 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만큼 으스스한 일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염습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이 염습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작은 장례식장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했던 일은 염습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체를 닦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하니 돈은 넉넉히 받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고 내성적이었던 삼촌은 망설였지만 절박한 생활고 때문에 큰맘 먹고 염습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그 일을 처음 시작한 날은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직원 한 명과 한 조를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억지로 시체를 닦기 시작했는데 그 시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체여서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머리 부분이 부서져 참혹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온몸이 덜덜 떨린 만큼 너무 무서웠지만 그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시체의 몸을 닦았습니다. 입김이 나올 만큼 냉방이 잘 되는 곳인데도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 직원은 잠깐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삼촌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전 직원은 시체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눈을 뜨더라도 절대 놀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삼촌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가 움직인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감 때문에 미치지경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삼촌이 시체의 팔을 닦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삼촌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친 건 눈을 감고 있던 시체가 거짓말처럼 눈을 번쩍 뜨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을 뛰쳐나갔습니다. 극한의 공포감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삼촌이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화장실에 갔던 직원이 돌아와서는 간혹 저런 일이 있기도 한다며 삼촌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앉아있는 시체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생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며 말을 했습니다. 망자인 당신에게 깨끗하게 옷을 입혀 가는 길 배웅하니 슬픔일랑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 거짓말처럼 시체가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겨주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직접 본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검에 질린 삼촌이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라고 다들 믿지를 않았습니다. 삼촌은 비 오는 날의 오싹한 체험 때문에 2번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망자의 슬픔과 한이 느껴져 한동안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삼촌의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